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에 소통하기 전에 제 책상에 책이 한 권 배달이 와가지고 두 권입니다. 저기까지. 부자빠 투자 불변의 법칙. 그래서 이거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새로운 책인가 봤더니 500억 자산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유언장 대신 투자법을 남겼다. 주식 공부가 처음인 너에게 전하는 진짜 투자의 기술 3가지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쓰셨나 봤더니 본명은 안 나오고 일본의 마취과 의사이십니다. 마취과 의사이자 투자가 유명한 사립고교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온갖 책을 섭렵하면서 결국 세상은 다 돈이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졸업해도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대학생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주식 투자라는 부자가 되는 또 새로운 길을 발견을 해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만 원,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성공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세가사미 홀딩스, 콘솔 게임으로 유명한 거기에 투자해서 10배로 불리고 2003년에는 폭락했던 호주 금강주에다가 집중 투자해서 1억 엔을 만들고요. 2013년에는 아베노믹스의 순풍 덕에 저점 매수한 소비자 금융주 아이폴이 반년 만에 또 7배 나면서, 그리고 외식업체 아크랜드 주식도 같은 해에 10백억을 달성하는 등 연이어 수익을 내면서 자산을 10억 엔, 100억까지 불렸고요. 이후로도 꾸준히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50억 엔, 500억이 됐다고 합니다. 2022년에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재발하여 4번의 수술을 거쳤고 49세가 된 2024년, 그러면 올해 딱 50이다, 그죠? 그러면 85년생인가요? 폐와 간에, 아니죠. 지금 딱 50이 됐으니까 85가 아니라 75다, 그죠? 75. 폐와 간에 암이 전이되어 주치의로부터 50세까지는 살겠지만 51세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아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 딸들의 얼굴이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순간에 돈이 필요했고, 되돌아보면 돈으로 인해 인생이 더 자유로워졌고 돈 덕분에 숱한 불안이 사라졌고 자신이 삶에서 경험했다. 이 경제적 자유를 딸들에게도 전해주고자 자신의 힘으로 돈을 불려나가는 투자의 지혜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500억을 번 게 맞는지 좀 읽어보면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쭉 펼쳐가지고 앞에를 좀 봤어요. 네,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와, 이 사람 진짜 고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롤로그, 사랑하는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자, 아빠의 투자법을 알려줄게. 이 책을 너희가 읽을 무렵이면 아빠는 아마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아빠가 말기 직장암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었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 하지만 아빠 인생에 후회는 없어. 딱 한 가지 미련이 남았다면 너희들 의젓하게 사회로 나가는 모습을 어떻게든 지켜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의 소원은 이룰 수 없을지 몰라. 그러면서 아빠가 일하면서 실천해온 주식 투자를 알려주는 거야. 아빠는 대학생 때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엔의 자산을 벌었지. 그 방법 중 일부는 아빠 혼자 생각해낸 거야. 어떤 투자법 책에도 나오지 않아. 게다가 내 투자법은 재현성이 뛰어나.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아빠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지. 내가 특별히 투자 재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야. 그런데 50억엔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주식 투자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또 하나는 나 스스로 고안한 방법을 충실히 실행에 옮긴 덕분이지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냥 한숨에 쭉 읽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야. 아빠도 너희가 돈만 쫓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준단다. 아빠는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 그 수단으로 꼭 주식 투자에 도전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 아빠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이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란 무엇인가? 이 책은 너희를 위해 썼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면 좋겠어. 내 투자법은 한마디로 시클리컬 가치 투자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알아.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투자법이거든. 지금은 그런 투자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시클리컬 투자가 뭔지를 알려면 우선 자산 가치주 투자와 수익 가치주 투자라는 이 두 가지 투자법을 알아야 해. 이 책에서도 자산 가치주 투자, 수익 가치주 투자, 그 다음에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 순서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되어 있고요. 가치주는 한마디로 저평가된 주식이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여기서 이 자산 가치주 투자와 수익 가치주 투자. 그런데 제가 워런 버핏이 반도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클리컬 기업에 대한 이익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시클리컬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 완전히 찐고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싫어하는 이 시클리컬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시클리컬 가치 투자법은 경기가 순환하는 업계에서 경기의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투자법이고, 찾는 법은 업계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는지, 그 기업이 경기의 바닥에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 포인트, 유가증권 등을 통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수익을 내는 구조를 이해한다. 두 번째, 수익이 올랐을 경우에 PBR과 PR을 역산한다.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요약이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자산가치주 투자법이 제일 위에고, 그 중간이 수익가치주 투자, 밑에가 왔다 갔다 하는 시클리컬 투자법인데, 야, 여기서 돈을 버셨다고? 네, 그러면서 쭉 읽어봤어요. 이분이 정말 자산가치, 수익가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파트 1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가치주 투자 완전 정복이라고 하면서 먼저 가치주 투자를 이해하자. 주식의 4가지 종류와 공략법. 성장주의 전체 수익은 가치주보다 낮다. 네, 이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자산가치주 투자에서는 싸다고 사지 않는다. 자산이 있기에 산다. 자산가치주의 특징과 찾는 법,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돼 있고, 수익가치주도 싸다고 사지 말고 돈을 버는 힘을 보고 사자라고 하면서 수익가치주의 특징, 수익가치주를 찾는 법,
수익 가치주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또 수익 가치주를 팔 때가 언제인지, 자산 가치주에서도 팔 때가 언제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클리컬 가치주인데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적자 회사야말로 보물 창고다. 그리고 찾는 법, 특징, 방법, 그리고 시클리컬 가치주를 팔 때. 파트 5에서는 주식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파트 6 작은 차이가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알파의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500억 원을 벌고 나니 보이는 것들. 해서 쭉 보면서 지난번 시계로 할아버지의 책을 제가 강추해드렸었던 이유가, 시계로 할아버지 89에 그 할아버지도 새벽 2시부터 미국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못지않은 그런 열정과 그 다음에 노력, 그리고 꾸준함, 성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방법,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했던 건데, 이 책을 보면서는 마치 최근에 LA 다저스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발견한 느낌이에요. 제가 제 책 중에 한 번씩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부의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 책이 제목이 살짝 가려서 안 보이네요. 실제로 돈을 벌어본 분의 책은 읽어보면 확실히 그 내공을 알 수가 있고, 이분은 아는구나. 그리고 자기만의 이런 스타일로 발견을 한 거죠. 자기 적성에 맞는 성공 투자법을 발견을 하셨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 보면 실제로 저 사람은 주식으로 돈 번 적이 없는데, 실적으로 저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저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돈 못 버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작년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보면 그때도 뭐 시중에서 많이 팔린 책들 이래 보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은 많았어요. 그런데 투자에 관한 얘기를 보면 아닌데 이 사람 거꾸로 보고 있네.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보면서는 이분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셨구나.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독일, 어떻게 보면 뭐 독일은 또 나름대로 단단한 시클리컬하지 않고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기는 합니다. TSMC 같은 대만 기업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조 광국이다 보니까 사이클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 시클리컬 기업이 많은 시장에서 이 돈을 버셨다. 그것도 시클리컬 가치주의 투자 방법으로. 여기 보면 시클리컬 가치주의 주가 순환 해가지고 예시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 저도 한번 쭉 다 훑어봤는데요. 주말에 꼼꼼하게 이 시클리컬 투자법에 대해서 한 두세 번 더 읽어보려고요. 저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출판사가 큰숲입니다. 큰숲. 자, 저도 읽어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의 소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영상 보면서 투자의 본질 펼쳤다가 존 템플턴 경 말씀이 먼저 팍 와닿았어요. 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봐야 할 듯. 필립 피셔님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도 다시 봅니다. 그때 나 참 열심히 했네 하면서 스스로 칭찬도 해봅니다. 아마 책에다가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메모 아주 빼곡하게 하면서 읽으셨나 봐요. 네, 우리 정 부장님 얘기 댓글 보면 실력자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보통 퇴근 전에 10분 전부터 듣는데 오늘은 퇴근 후에 업로드가 되네요.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네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구조조정을 직접 겪게 되니 많이 괴롭지만 직원들 모두 힘내보려 합니다. 저도 사실 구조조정 당했잖아요. 수익을 너무 많이 내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보면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우리 들국화의 노래처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사 세웅지마 제가 마음이 좀 그래도 평온한 이유가 지금의 악재가 아니고 지금의 내가 잘된 게 나중에 지나보면 또 잘된 게 아닐 수가 있고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피터 틸은 제로투원의 피터 틸은 부모님이 대법원장이 되기를 원했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되셨고요. 뭐 그런 케이스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Who moved my cheese 해가지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그 책에도 보면 사람은 자꾸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치즈가 자꾸 이래 줄어드는데 계속 거기서 안주를 하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그 안주하려고 하는 틀에서 또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라, 도전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반강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껏 우리 금융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관련된 일도 하고 뭐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렇게 더 큰 일을 마음껏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유명해져서 제가 돈 더 벌려고 막 이렇게 회사 차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많이 기다렸네요. 기다리면서 가슴이 쫄깃쫄깃하면서 안 올라오나 하면서 즐겁고 긴장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업로드가 늦어져 가지고요. 컵이 가볍고 커서 좋아요. 아, 이거. 우리 김유영 대리가 이 편집도 하고 하면서 이 디자인 감각도 좋고 해가지고요 만들었는데 제가 써봐도 참 좋습니다. 이제 재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다 팔릴 것 같고요. 수익금에다가 그 수익금만큼 제 돈 보태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서 하고 싶은 주식 많은데 더 저점 잡을 생각 말고 분할 매수해야겠네요. 투자 경력이 짧다 보니 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오는 조정이라 머뭇거리게 되는 듯합니다. 오늘 변동성이 큰 장중에 웜의 신박 다시 한번 듣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6개월의 투자 기회에 남았다는 것을 재확인했죠. 6개월 이후의 계좌가 궁금해집니다. 지금보다는 뭐 한 15% 이상 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한 40까지 빠진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들이 전고점을 회복하면 마이너스 30% 빠진 것만 하더라도 42% 수익이 나오니까
지금 보면 살 주식이 많아졌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그 반대의 상황들이 나라면 나라, 회사면 회사, 참 어렵죠. 대표님 만나 뵙고 자신감이 넘치고 큰 부자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체슬리 입문한 오늘 바로 하락을 맛보니 급소심해집니다. 다시 용기를 주세요. 네, 용기 빰 하고 드리고 싶은데, 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조금의 자신감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함께한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 경제적 자유가 이분이 그렇게 놨어요. 이분 책에 보다 보면 500억을 벌어놨는데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시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으시다 보니까 남은 돈 펑펑 쓰고 가려고 막 하루에 2천만 원 쓰는 걸 계획을 잡아보셨대요. 하루에 2천만 원.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 이분도 차도 지금 15년째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고 도대체 막 이렇게 그 사치하는 소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고 제가 모든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쉽게 돈을 번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암이 걸린 것도 그렇게 너무 이런 일대로 주식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힘들게 돈을 벌고 하다 보면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조사가 있을 때 조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의금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래된 친구나 후배나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만났을 때 그래도 밥을 사줄 수 있는 정도 되고 그게 가능한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차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시계를 산다든지 뭐 그런 게 없다 했잖아요. 제가 축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제 돈으로 10만 원 이상짜리 축구화를 산 적이 없고 옷도 그렇다 했잖아요. 옷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뭐 밥 사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오히려 더 생깁니다. 근데 나한테 사치스럽게 쓰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솔직히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밥 사줄 돈이 이제 없어지고 경조사비 내는 돈도 아깝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돈을 더 번다는 거는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었는데 저는 투자 전문가잖아요. 저는 투자 전문가라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막 계속 불려집니다. 그 성공하는 투자의 원칙과 그 습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욕심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돈이 계속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돈이 벌리는 거지. 제가 여기서 얼마를 더 벌겠다 뭐 그런 욕심은 정말 저는 1도 없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큰 부자. 네. 믿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소소한 부자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체슬리 인턴 2년 만에 22년도 50%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11월 초에 현금 비중을 50 이상 가지고 기다리던 조정이 왔는데 하락이 크니까 쉽게 손이 나가지 않네요.
수익나스 비중을 줄였던 주식 중 20% 이상 조정받은 주식들을 조금씩 다시 매수했는데 또 물릴까봐 걱정이네요. 예, 여기서는 우리가 이분도 또 그 얘기를 해놨어요. 신용 안 한다고요. 이분도 신용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정말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때 3월 19일 날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했댔잖아요. 3월 23일이었네요. 아침에 회의 끝나고 저희 직원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사게 좀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셨거든요. 이런 폭락장이 무슨 레버리지를 산다고?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개인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개인적으로 사는 거는 알아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00대에서 주식 사는 거는 너무나 이제 행운이죠. 행운. 그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까지 빠지면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매하잖아요. 위에서. 애매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아직 현금을 따로 한 1000만 원을 빼놓으셨다 하면 여기서부터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20%가 35%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 35에서 한 40 마이너스 가면 40% 마이너스 나면 10,000원이 6,000원이 됐는데 6,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67%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 1년 안에 회복한다고 보면 그때는 이제 올인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약간 현금을 1,000을 가지고 계시면 한 400 정도 좀 가볍게 더 떨어져도 그러면 남은 돈 더 투입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걸 할 줄 알아야 돈을 법니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전문인을 비롯해서 여러 투자 구루들의 영상과 책을 보며 버티는 힘은 조금 길러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못 팔면 가슴은 아프지만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돈을 버는 쪽에서 2등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인턴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의 유동성 안에서 내가 가진 자산의 변동성을 체크하며 가치를 아는 투자자의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것도 써놨어요. 주식의 가격은 우리가 이 가치, 이 주식의 가치는 현재 자산 가치, 그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플러스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가치 합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적어놨어요. 미래 수익 가치에 대한 바이어스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분은 주가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구나. 너무 내재가치 평가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내재가치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기업의 자산 가치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가치가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면서 막 20% 빠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20%나 그렇게 미래 수익 가치가 변했는가? 아닐 거잖아요. 그게 투자자들의 바이어스라는 거죠. 너무 좋게 볼 때는 너무 이 장밋빛 전망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너무 장밋빛 바이어스가 생기고 또 시장이 트럼프 관세라든지 뭐 코로나 때는 그 두려움에 미래의 수익 가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절망적으로 또 바이어스가 돼 있고 이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딱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이어스가 심할 때 파는 거죠. 저는 그 바이어스 개념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10명 중에 이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사는 10명 중에 5명은 공부 안 하고 주식 사는 사람들마저도
어설픈 논리를 듣고 그 논리를 얘기하면서 이 주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주식 살 때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바이어스 개념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날도 추운데 장도 추워서 핫팩을 든든하게 챙겨야겠어요. 핫팩 같은 채슬리 웜의 심박 항상 곁에 둘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내 주식을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내가 들고 있는 게 시골 빌라인지 도시 오피스텔인지 강남 아파트인지에 따라 버텨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보초병으로 보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플러스 50%였다가 수익 다 반납하고 오늘 음전했네요. 내년에 올해 4월처럼 큰일이 있을 듯 하네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네요.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으면 조정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오른 거 비하면 주가가 내린 것은 너무 조금이지만 그래도 마음 단단히 버텨야겠네요 하셨고, 저는 올해 수익난 금액으로 채슬리 랩 2계좌 가입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말씀에 수익나는 대로 랩 계좌 가입하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한 계좌씩 해약해 쓰려고 합니다. 네. 1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씩 수익을 내면 이게 3억이 정확하게 15년 뒤면 24억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24억 정도 되면 3억이 5년 뒤면 6억이 되고 6억이 10년 뒤면 12억이 되고요. 15년 뒤면 24억이 되니까요. 네, 그러고 나면 거기서 주식에서 빼내서 쓰면 됩니다. 저 지난번 요양병원 할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추운 날씨만큼 시장이 팔았습니다. 이럴 때 멤버십에 올려주신 밀린 기업 분석 영상 보러 갑니다. 지금은 뒤로 가는 것 같지만 투자 스터디한 시간들이 어떤 임계치를 넘길 때 큰 성과로 돌아올 줄 믿으며 묵묵히 나갑니다.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네, 큰 성과로 돌아올 줄 믿으면서. 콘트 좋아해서 2월 조정장 예상해서 연말에 비중 축소했는데 계속 올라서 다시 비중 줄이고 비중 올리고 4월에 그런데 폭락. 7월에 8, 9월 조정 대비해서 다시 비중 축소했더니 계속 폭등. 할로윈에 다시 비중 대폭 늘렸더니 11월에 하락. 콘트 투자를 농락하듯 두 달씩 뒤로 밀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도 내년 초로 밀릴지도요. 또 내년에 2년차 하락 사이클이지만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위해서 쟁겨놓은 TGA 잔고 풀고 연준 의장 교체로 양적 완화로 다시 들어 올리지 않을까요? 4월 관세도 2년간 쌓인 거품을 미리 빼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 완전히 콘트 투자를 농락했습니다. 농락을 했고, 보통은 콘트가 이렇게 알려지면 일찍 오거든요. 조정 받는다 했지.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다 미리 액션을 하기 때문에 미리 빠지고, 실제 조정이 올 때는 올라가 버리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 두 달씩 약간 밀린 건지 당겨진 건지.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농락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그 10월 조정이 음력 기준이었나요?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변명을 대신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음력이지, 그죠? 네, 우리는 음력. 자, 중국 펀드가 있는데 이번 하락장에 같이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들고 대표님 얘기하신 내년 1분기까지 가지고 갈지 고민됩니다. 보통 뭐 미국의 테크주가 움직일 때 항생 테크 이런 거는 밀리긴 하는데
은근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계속 이머징 쪽의 비중을 늘리고 이머징 중에서도 지금 제일 좋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3월 말이나 5월, 4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바겐세일 시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서학하지 말고 동학하시오. 수년간 코스피가 더 수익률이 좋을 테니.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무님 질문 드립니다.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각 종목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와 내재 가치를 비교하시는지요? PER, PBR 등 상대 가치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시는 건가요? 내재 가치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이게 간단히 설명할 일이 아니고요. 진짜 이 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가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시컬리 기업의 투자를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 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예요 이 책? 2만 원이네. 보통 뭐 알라딘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10%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한 배 탔는데 웃지 못하는 슈퍼을이 있는데 어디? 자, 슈퍼을 한미 반도체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HBM 제조를 위한 필수 장비인 TC본더, 이 열 압착 장비, 밑에 잠깐 용어에 나온답니다. 용어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HBM을 만드는 곳은 메모리 3사,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하지만 모든 생산 과정이 이들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이 TC 본드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드 있잖아요. 본드. 그런 본드인데 HBM은 적층 과정에서 D램을 일정한 간격으로 쌓고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이용하는 TC, Thermal Compression, 본딩을 거치게 되고 이때 활용되는 장비가 TC 본더다. TC 본더를 열 압착 본딩 장비라고 부르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넘어가지고요. 자, 한미 반도체는 올해 여러 차례 슈퍼을의 면모를 보였고요. 올해 초에는 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에 배치한 자사 유지보수 인력을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하이닉스의 한화 세미텍과 싱가포르의 ASMPT 등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였고요. 뿐만 아니라 8년간 동결했던 장비 가격도 25에서 28%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수였는데 한미 반도체의 배짱 뒤에는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있었고요.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향 공급 물량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마이크론의 HBM4 재설계 이슈인데 HBM4 출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이고요. 글로벌 IB는 투자 의견 재조정에 나섰고 UBS는 11월 3일 TC 본더 전망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In need of TCB expectation reset이라는 제목이었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해 조정했네요. 맥쿼리도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했고요. 두 보고서 모두 마이크론 관련 이슈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장밋빛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의 협업이 가시화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였고요. 마이크론의 HBM3E 적층 단수가 8단에서 12단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 단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칩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고 접합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충족할 TC 본드가 필요했고요. 마이크론은 당초 일본 신카와 등에서 TC 본드 장비를 수급했는데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 적용 시 이 수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반도체 실적을 보면 협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출 중 수출 비중은 22.3%에 그쳤고요. 지난해 말에는 41.2%로 높아졌고 올해 들어서는 급증세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8.1%가 해외 수출로 발생했고 상반기에는 82.4%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차세대 HBM인 HBM4의 독점 공급설까지 터져나왔는데 한미 반도체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고요. 지난 7월 상반기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특정 해외 고객사에 HBM4 생산을 위한 TC 본드 장비를 독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관련 업계를 마이크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을 특급 대우했고요. 별도 법인까지 신설해서 밀착 관리에 나섰는데 지난 10월 싱가포르의 우드랜드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싱가포르는 마이크론이 대만에 이어서 HBM 생산 거점으로 점찍은 곳입니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은 법인 설립 이유를 두고 한미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가 마이크론의 최상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사업장 내 엔지니어 철수와 상반된 결과물이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론의 HBM4 재설계 이슈인데 엔비디아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3사의 HBM4 관련 스피드 마진 요구사항을 9GB BPS에서 10기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스피드 마진은 HB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최대 속도 이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유 범위를 의미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마이크론만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HBM4 재설계로 인해 경쟁사보다 1년가량 늦은 2027년에야 납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홍콩 GF증권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제시한 데이터 처리 속도인 초당 10GB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HBM4 대량 출하 시점은 2027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만 디지타임즈도 성능과 수율 문제로 마이크론은 재설계를 시작, 공급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고 보도했고 지난 9월 맥쿼리가 한미 반도체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낮춘 배경이기도 합니다. 당시 맥쿼리는 2026년 TC 본드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감소를 피하려면 HBM4 수요가 마이크론에 집중돼야 하는데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마이크론 HBM4 재설계 국면에선 한미 반도체도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읽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는 양호했었는데 그죠?
치열한 경쟁은 한미반도체를 향한 우려 요소 중 하나이고 HBM 시장 점유율 1위인 하이닉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급망 재편 의지를 드러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올해 한화 세미텍은 하이닉스와 세 차례 계약을 맺었고 공급 규모만 800억 원이고요. 그간 하이닉스 물량을 독점하던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물량을 뺏긴 셈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엔지니어, 철수 등 초강수 카드를 던진 배경입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 세미텍 간 신경전도 상당한데 한화 세미텍은 최근 한미반도체 대상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요. 한화 세미텍은 TC본드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를 특허 소송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 세미텍이 자사 TC본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한화 세미텍은 지난 5월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자사 반도체 장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 증명을 한미반도체 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고 관련 업계는 소송 결과가 향후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공급망 진입을 노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경쟁 심화로 새 고객사 찾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는 오래된 악연이 있군요. 2011년 한미반도체는 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 세크론, 현재는 이름이 세메스네요. 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를 했었고요. 이후 양사 거래는 뚝 끊겼다고 합니다. 반도체 대전 세덱스 2025 전시장에서 송재혁 삼성전자 CTO 사장과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긍정 기류를 점치는 시선도 나왔는데 당시 곽동신 회장은 고객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전자 공급망 진입은 고객사가 원한다면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데 전자가 자회사 세메스를 통해서 TC본더 내재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서이고요. 한 관계자는 한미반도체가 진입하더라도 아주 소수 물량 일부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왜 HBM3, 3E 왜 이렇게 못하나 뭐 이러면서 늘 저희 업계에서 했던 얘기가 한미반도체에 TC본드를 쓰면 되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변화가 있네요. 네. 하이닉스는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이 한미반도체 말고 이렇게 한화랑 손을 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론에다가 물량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삐그덕삐그덕 하는 그런 모습이 그동안 좀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AI 거품론 속에서 목표 주가 고공행진, 하이닉스 상승 동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움증권이 하이닉스에 대해 지속적인 실적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65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도 유지했고요. 키움증권은 하이닉스 4분기 매출액이 28조 8천억, 영업이익은 15조 원으로 전분기보다도 각각 18%,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 14조 1천억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 같은 기간 범용 메모리 제품 고정 가격도 전분기보다 37%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요. 지난 4분기 범용 메모리 추가 가격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닉스 4분기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D램에서 14조 1천억, 낸드에서도 9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28%, 171%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한 136조 2천억, 영업이익은 86%나 늘어난 8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입니다. 내년에 80조를 벌면 아니 PER 5배 곱하면 5844시 400조고 6배 곱하면 6848. 그래서 이 삼성전자 650조 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10배를 줘버리면 800조가 되는 거죠. 자, 박유화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비수기인 1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5% 늘어난 30조 2천억, 영업이익은 17조 3천억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 전망이라고 설명했고요. 하이닉스 D램 내 범용 제품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 3분기 50% 수준에서 내년 1분기에는 70%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며 범용 D램의 영업이익률도 3분기에는 50% 수준에서 내년 1분기 70% 수준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용 D램은 낮아진 유통 재고와 그리고 DDR4 생산 증대를 위한 최신 D램인 DDR5 공급 감소, 서버 D램 수요 개선 등 업황 회복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같은 업황 온기가 최근 낸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D램 가격 급등이 PC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지만 당분간 시장 전망치 상향 조정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이끌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쭉 읽어보다 보니까 그나마 최근에 가장 IT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이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예요. 그죠? 워낙 이 지금 범용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다 쇼티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중일 갈등에 한국 어부질이 중국 관광객 한국으로 우르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지금 중국 내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다수 여행사가 일본 단체 관광 예약을 대거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한일령 조치를 내린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일부 여행사는 일본 여행 취소 고객에게 전액 환불 방침을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급감한 일본 여행 수요는 한국으로 이동을 했고요. 중국 여행 플랫폼 취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꾸준히 1위를 유지해온 일본을 한국이 처음으로 제친 것이라고 하네요. 같은 기간 항공권 결제 건수 역시 한국행이 1위를 기록했고 검색량 또한 서울이 가장 높았답니다. 이어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일 갈등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 정부는 즉각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해서나 일본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대응 수위를 지금 높였습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가장 높은데 일본 관광 측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25% 해당됩니다. 이들이 소비한 금액은 한 15조 원에 달하고요.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20조 원 규모의 한일령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는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속보에 보니까 속보에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하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속보로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닥터 둠 사라진 코스피 노브레이크. 네. 숨가쁜 랠리를 벌여온 코스피 방향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시각이 갈리는데요. 현재로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상승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무게가 실립니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지수 앞자리가 바뀌는 대세 상승장이 시차를 두고 재현될 수 있을지 투자자 관심이 쏠리는데 이 대목에서는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구조적으로 다른 시장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고요.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대표되는 세제 개편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산 배분 전략과 기업 자본 구조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코스피를 또 한 차례 전임 미답 고지로 실어 올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외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변동성 대응 전략부터 시나리오까지 코스피 미래를 들여다본 이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침없는 질주로 4천선을 단박에 뚫은 코스피가 변동성 확대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요. AI 버블론이 재점화하자 찬양 일색이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변해서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신속히 논의하겠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재차 4,000피 회복했고 상승 동력을 살려서 전임 미답 고지를 또 개척할 수 있을지 투자자 관심이 쏠리는데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자본 구조 개선이 지속된다면 시차를 두고 장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자, 정권과 전망도 신중론부터 낙관론까지 극명하게 갈리는데 KB증권이 가장 높은 전망치로 내년에 7,500을 제시했고요. 현재 3저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시기였던 1984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번 강세장은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니라 40년 만에 재현되는 장기 상승 국면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기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실적 전망 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7,50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짚었고요. 자, 키움증권이 가장 낮은 전망치를 냈는데 내년 코스피 최고치를 4,500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자, 여기 KB증권이 7,500, 신한투자가 5,000, 한국투자 4,600, 유한타 4,600, 키움증권 4,500. 네.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이 제도적 뒷바람, 테일윈드, 이 뒷바람이 불어온다면 전임 미답 고지를 재차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우리 말로는 우리가 이걸 앞에서 불어오는 앞바람, 역풍, 뒤에서 불어오면 순풍, 이게 한자로도 똑같죠. 슌풍, 뭐 역풍은 니풍,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과거 코스피 앞자리가 바뀌는 대세 상승으로 크게 두 차례가 있었다고 시장은 평가하는데 대체로 제도 변화와 기업 자본 구조 개선 그리고 새 서사 구조 형성 등 삼박자가 맞물렸다는 평가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1992년 저퍼 종목 랠리는 외국인 투자 개방으로 촉발됐었고요. 정부는 1992년 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 주식 직접 투자를 부분 허용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던 저퍼 종목을 집중 매수했었죠. 92년 초부터 저퍼 PER 2배에 불과했던 태광산업이
외국인 집중 매수로 92년 상반기에만 168% 올랐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고 ROE 투자 서사가 코스피를 확 바꿔놓았는데 이는 혹독한 기업 구조조정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이익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익률 높은 기업이 주도주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부채 비율이 낮고 ROE가 높은 기업을 스스로 담았는데 시차를 두고 코스피는 2003에서 2007년 사이 2배 가까이 퀀텀 점프했습니다. 자, 이번 랠리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대목이 많은데 주목받는 제도 변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대표되는 세제 개편입니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불로소득으로 간주되던 배당소득이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요. 세제 변화는 자산 배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동안 한국 가계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었던 부동산에 자금을 집중해왔고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면 부동산 세제 우위가 약해지고 고배당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시장 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업 자본 구조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인데 과거 우리 상장기업 대부분은 오랫동안 이익을 주주에게 돌리기보다는 사내에 묶어두는 경향이 강했죠. 이런 자본 축적 모델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시 정부는 저금리 수출 드라이버 정책 아래 기업이 이익을 내부에 유보해서 설비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장려했고요. 성장은 곧 생산 능력 확장이었지만 배당은 낭비로 치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본 유보는 기업 생존의 기본 공식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성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뿌리 깊다는 데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순이익은 꾸준히 늘었지만 성장률 저하로 설비 투자가 둔화하면서 이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급증을 했고요. 그럼에도 그 돈은 다시 투자로도 배당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돼서 세제 측면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시차를 두고 우리 기업 자본 배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현실화 때는 기업 현금 유보율은 낮아지고 배당 성량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ROE를 높이는 동시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아지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 온 에쿼티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이 뭡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면 그만큼 이제 자본금으로 잡히는데 자사주를 주식을 사서 그거를 소각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100억인데 20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버리면 자본금이 80억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으로 100억을 벌 때랑 80억으로 100억을 벌게 되면 이 ROE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북밸류 PBR도 보면 높아지죠. 북이 자꾸만 북이 자기 자본이니까요. 자기 자본이 100이 아니라 8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 시총은 그대로 100억이면 이게 PBR이 2배가 되고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승태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유동성 확장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며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확대했던 AI법을 우려는 높은 기업 가치와 실적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지만 견고한 이익 성장이 이런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누구시죠?
코스피 5천 특위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스피 5천 특위위원이 이분이시군요. 자사주 소가 끝 아니야. 상속세도 손본다. 그래요? 자, 3차 상법 개정안 향후 추진 방향은 뭐냐? 자사주 소가 의무화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막고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법안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주가 저평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속세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사주 소가 의무화는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니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이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73%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소각하면 PBR 개선과 ROE, 주당 순이익, EPS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시장 체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코스피 5천을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도 나온다라고 했더니,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나 편법적 자산 유출 수단으로 악용된 게 현실이고, 소가 의무화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고, 최근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영 자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인데, 기존 정부와는 50% 플러스 1 기준이었지만 이를 전체 주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권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도 관심사인데,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과 유사해져서 조세 중립성이 확보되고, 이는 기업들이 사내 유보 대신 배당을 늘리게 하는 강력한 유인을 만들게 된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주식 장기 보유가 늘어나면 부동산 투자 자본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이는 소비와 혁신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메모리가 폭등해 전자제품 줄줄이 올라 내년 스마트폰이 가격이 10% 뛴답니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메모리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전망인데,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이 먼저 스마트폰 가격 인상에 나선 데 이어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는 전자와 애플도 내년 신제품 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폭증으로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원가 부담 증가는 전자기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D램 계약 가격이 75% 이상 급등할 것이라면서 4분기? 10월, 11월, 12월. 네.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서 26년 스마트폰 제조 원가는 올해 대비해서 5에서 7%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트북의 제조 원가도 올해보다 10에서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품 소비자 가격은 10% 안팎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노트북 살 일이 있으면 빨리 사야 되겠다, 그죠? 이미 일부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시작됐고요. 인도 IT 매체 디짓, 타임즈, 나우 등에 따르면 전자, 오포, 비보 등 주요 제조사들은 이달 초부터 갤럭시
보급형 모델 가격을 최대 2,000루피 한 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급형 스마트폰 가격이 2~30만 원을 고려하면 10% 안팎의 인상률입니다. 다음 세대 제품은 부품 부족과 제조비 상승으로 최대 6,000루피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 9만 원 올리네요. 중국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샤오미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레드미 K90 프로 맥스를 한 300위안, 약 6만 원 높은 80만 원에 출시했고 레이진 샤오미 CEO는 부품 단가 상승 압박이 심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은 스마트폰 원가 구조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고 올해 3분기 모바일 디램 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해서 한 15% 올랐고요. AP는 9%, 카메라 모듈은 11.3% 상승했답니다. AI 서버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HBM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범용 메모리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 배경입니다. 전자와 애플 역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전자는 내년 3월 출시하는 갤럭시 S26의 시리즈 출고가 인상을 검토 중이고 갤럭시 23 이후 3년 동안 출고가를 동결해 왔지만 부품값 상승과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애플도 비슷한데 아이폰용 칩을 생산하는 TSMC가 애플의 공급가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메모리가 강한 인상 국면에 진입해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들 것이고 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트렌드포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비싸도 기꺼이 비즈니스 탄다. 장거리 노선 프리미엄 수요 폭발.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제 LCC 저가항공이잖아요. 여행객은 늘었는데 주가는 왜 이래?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싸도 기꺼이 비즈니스 한다. 사실 이 비즈니스 얘기를 이번에도 보스턴 갔다 오면서 그 좁은 좌석에서 15시간을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여기 뒷목이 뻣뻣해지는데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정말 비즈니스를 타야 되나 하고 봤더니 비즈니스 가격이 최근에 3배에서 4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200만 원이면 한 8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냥 이코노미 타자.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싸도 기꺼이 비즈니스 탄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객 회복세가 뚜렷해진 항공업계에서 장거리 노선의 비즈니스석이 실적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행 편안함을 위해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항공권 선택 기준도 가격에서 여행의 질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올해 1월에서 10월 국제선 여객 수가 7,800만 명.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만 명 증가했고요. 국제선 중심의 여객 회복 흐름은 자연스럽게 항공사들의 장거리 노선 공급 확대와 프리미엄 좌석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유럽 미주 노선에서 비즈니스석을 선택하는 승객 비중이 증가세다. 넓은 좌석 공간, 수면 편의, 라운지 이용 등 서비스 격차가 크고 여행의 질을 위해서는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인데 비즈니스석은 항공사 수익성에도 중요한 축이고요. 이코노믹석은 여행사나 OTA가 대량 구매해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운임 변동성이 크지만 비즈니스석은 할인 폭이 제한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고객의 약 12%에 불과한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전체 이익의 최대 75%까지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적 항공사 중에서 이 비즈니스석을 운영하는 곳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TA항공. 그래요? 통상 항공기 좌석의 약 20%가 비즈니스석으로 구성되지만 장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이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대한항공은 과거 A380의 407석에서 2층 전체인 94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채운 바 있고 아시아나도 495석의 비즈니스석 66석을 배치했었네요. 자, 비즈니스석 탑승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내 LCC 중 유일하게 비즈니스석을 운영하는 TA항공 역시 비즈니스석 탑승률이 높다. 올해 1월에서 10월 장거리 노선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 세이버석 탑승률이 평균 78%. 특히 유럽 미주 노선에서는 수요가 가장 꾸준하다. 그러니까 LCC가 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석을 TA 말고는 안 하고 있군요.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전 좌석 비즈니스 항공기 도입 논의도 거론된다. 유럽의 항공사 라콤파니가 뉴욕 파리 노선을 전 좌석 비즈니스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장거리 프리미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항공사도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야, 이거 전부 다 비즈니스로 바꾸면 배 타고 다녀야 되겠네. 네. 근데 저는 이 15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으로 따져보면 정말 15시간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15시간만 참으면 200만 원이 비즈니스가 800이라고 따지면 그러면 6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요즘 10만 원, 15만 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시간 하면 힘들게 일한다고 해도 15만 원, 20만 원인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좀 불편하게 앉아서 가는 건데 근데 참 이 막 누워서 자고 싶을 때 못 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15시간만 견디면 되는데 이 비즈니스 타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웜의 신박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 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박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요. 웜의 신박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웜의 신박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설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